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모두 장가를 보냈고 소소한 그리움과 행복 속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아들들을 결혼시킬 때 늘 당부했던 말이 절대 가족을 울리지 말라는 말이었는데 걱정과는 달리 자신들이 꾸린 가정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 요즘입니다. 아무래도 두 아들 녀석이 저들의 아빠를 닮은 모양입니다. 오늘 제 아들들의 자랑스러운 아빠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희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남편은 모임을 가지거나 술자리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지에서 시집와 의지할 구석이라고는 갓 가족이 된 남편뿐이었던 제게 그런 남편은 최고의 친구였어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첫 번째 단계라고 믿으며 사는 사람이었던 남편은 그런 성격 탓에 여러 사람들과 깊은 인연이 있지는 않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었거든요. 얕기만 한 가벼운 관계의 인맥 관리에 치우치지 않고 내 사람이라 일컫는 사람들에게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에게는 학창시절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유일한 중마고 한 명 있었는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편을 닮아 정이 많고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의 남편과 가깝게 지내며 오랫도록 우정을 쌓아온 그 친구에게 고마웠고 집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연락이라면 언제든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까이에 잘 맞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끼는 사람이라면 제게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만나 갓 결혼을 했을 무렵엔 신혼이 한창인 가정이 있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거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첫인상이 제게 더욱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그런 점을 보고 남편과 참 많이 닮았다 생각했고 그만큼 닮은 사람들끼리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부러워 그 친구 사이가 영원하기를 바랐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그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동안은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을 주고받지 않더군요. 너무 오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니 제가 먼저 남편에게 안부라도 물어보라 권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일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금은 각자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을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게 최고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더 좋아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의 말 뒤엔 남편 역시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1년에 6번, 설날과 추석, 남편의 생일과 그 친구의 생일, 그리고 각자 아내의 생일에만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응원이 담긴 말을 주고받던 그 친구와 남편이 만나게 된 것은 그 친구네 부부가 우리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자그마한 식당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윤희 식당이라고 적힌 간판 앞에서 긴장된 숨을 후 하고 뱉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요. 식당의 이름은 아내 이름을 따왔다고 했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도 세심함이 느껴지는 식당이었어요. 남편의 친구와는 결혼식 이후로 처음 얼굴을 보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편안했습니다. 다 그동안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었던 두 사람 사이의 크고 작은 추억들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남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저는 카메라를 들어 식당 오픈 화환 앞에 두 사람을 세워두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었어요. 훗날 사진을 보고 그날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남편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사진을 찍고도 여전히 입이 귀에 걸린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인철아, 너 정말 멋있다. 개업날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근데 정말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이긴 했습니다. 아무리 개업날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건지 신기하던 참이었어요. 심지어는 안에 앉을 자리가 없어 밖에 서서 기다리거나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들도 있더라고요. 인철 씨는 아직 그런 거 아니라며 친척들이며 옛 직장 동료들이 첫날이라고 한 번씩 발걸음해 준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둘러댔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훗날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될 식당 내부를 상상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니 대박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조용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인철 씨네 식당이 잘 된다면 틀림없이 남편도 행복해할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남편의 단짝 친구 인철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동네가 가까워진 핑계로 저희 부부는 그 식당을 자주 찾았어요. 꼭 밥을 먹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남편이 인철 씨를 만나 하하호호 웃으며 짧은 담소라도 나누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였어요. 인철 씨는 꼭 저희가 식당을 찾지 않더라도 길에서 저희를 만나면 밥 한 그릇 하고 가라고 소매를 붙잡고 데려와 돈도 받지 않고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미안해서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인철 씨는 꼭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유, 지선 씨, 대충 차린 건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친구끼리 이런 거 받고 그러는 게 더 이상하지, 우리는.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석진이 이 친구한테 도움받고 자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마음 쓰지 마요, 진짜. 어릴 때부터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다고. 남편 없이 골목에서 마주치는 날에도 꼭 데려가 뭐라도 먹여서 돌려보내고는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철 씨의 아내와도 안면을 트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처럼 아주 절친한 친구 행세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타지에서 시집와 그럴다할 친구가 없는 제게 남편의 친구 아내가 저와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까이 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워낙 착한 인철 씨와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 그런가 인철 씨보다 더 착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철 씨 아내의 이름은 윤희였는데 저희는 서로를 윤희 씨, 지선 씨하고 불렀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만남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슈퍼나 시장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서로의 근황을 주고받을 정도는 되었죠. 그렇게 마주치기라도 하면 저희는 주로 서로의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사실 알고 있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정말 많이 아끼는 친구 사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윤희 씨가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윤희 씨도 저를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희 부부에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윤희 씨의 뱃속엔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는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최고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일하러 간 사이 그들 부부가 아이를 같이 돌봐주겠다고 장사까지 접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놀러와 주었던 덕분에 그때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인철 씨가 종종 이야기했었던 어릴 적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전해 들었었어요. 석진이는 진짜 똑똑하고 착해서 반에서 인기도 많은 친구였고 저는 맨날 꼴등에 여기저기서 놀림받으며 다녔던 그런 애였어요. 석진이가 이야기 안 하던가요? 자기 공부 잘하고 인기 많았었다고. 네, 그런 이야기는 통 안 해서요. 몰랐네요. 그이가 인기가 좋았었는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인철 씨의 얼굴은 마치 그때로 돌아가기라도 한 듯 즐거워 보였습니다. 인철 씨가 하는 이야기에 윤희 씨와 저는 하하호호 웃으며 귀를 기울이는 재미가 있었어요.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 주어야 비로소 말하는 사람이 더 기쁨에 차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인철 씨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줄 최고의 경청자들은 저와 윤희 씨가 참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인철 씨는 남편의 이야기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싱글벙글이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게 인철 씨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런 얼굴이 되고는 하니까요. 석진이랑 나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맨날 반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놀림받는 존재라 석진이가 부러웠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석진이한테 푹 빠져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반 친구들한테 잘못 걸려서 음씬 두들겨 맞고 있는데 그날따라 강도가 셌는지 얼굴에서 피가 터지더라고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뭔가 우당탕탕 하면서 교실이 왈칵 뒤집혔어요. 놀라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팔을 내리고 그쪽을 쳐다보니까 거기 석진이가 서 있는 거죠. 이미 날 때리고 있던 친구를 몇 대 때려준 건지 그 친구 코에 피가 나고 있고 석진이는 처음 보는 화난 표정을 짓고 서 있었어요. 잔뜩 굳어있던 교실에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석진이가 제 멱살을 잡고 복도 끝으로 데려갔어요. 구경하러 따라 나오던 친구들이 석진이 눈빛 한 번에 홍해 갈라지듯 우르르 자리를 뜨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야, 너 진짜 멋있다. 고맙다. 이렇게 말했더니 석진이가 그러대요. 야, 멍청한 자식아. 공부도 못해, 싸움도 못해. 어쩌자는 거냐? 싸움을 배우든 공부를 배우든 뭘 해도 좀 해라. 분명 욕 한 번 섞지 않고 내뱉은 말인데 제 귀엔 그게 꼭 엄청난 욕설처럼 들렸어요. 멋있었죠. 그래서 석진이를 붙잡고 부탁했어요. 싸움 좀 가르쳐 달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에서 듣고 있던 윤희 씨가 허 하고 기가 찬 한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윤희 씨를 보며 워워 하고 우스운 제스처를 취한 인철 씨가 뒷말을 이어갔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거절할 줄 알았는데 어린 남편은 인철 씨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인철 씨는 너무 기대가 돼서 밤에 잠도 한숨 자지 못한 채 약속한 다음 날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저희 남편을 만나러 나갔을 땐 인철 씨 품에 공부할 책을 한가득 안겨주며 남편이 말했다고 해요. 싸움 배우기 전에 공부부터 해야 한다고요. 시험 잘 치면 그때 진짜 싸우는 법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인철 씨는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쉬는 시간 내내 남편을 붙들고 질문 공세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결국엔 싸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했어요. 왜요? 시험을 잘 못 쳤어요? 그게 아니라 공부가 좋아졌거든요. 엄청난 일이었죠. 저는 제 머리로 공부를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분명 혼자 할 땐 안 됐었는데 석진이 붙들고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진이한테 진짜 고맙다고 네 덕분에 성적도 제법 인간답게 나오고 공부가 재밌어졌다고 하니까 석진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고마우면 맛있는 거 사라. 하지만 인철 씨는 석진 씨에게 맛있는 걸 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인철 씨의 얼굴에 아주 잠깐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거쳤습니다. 우리 집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하고 둘이 살아서 석진이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집에 데려갔어요. 할머니도 어리둥절, 석진이도 어리둥절했죠. 두 사람을 어색하게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부엌에 가서 밥을 차리는데 미안해서 눈물이 났어요. 근데 석진이 그 애가 진짜 어이없고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어린 인철 씨가 부엌에서 있는데도 반찬을 다 꺼내 상을 들고 마루로 나갔을 때 어색하게 먼 산만 바라보며 앉아있을 줄 알았던 두 사람이 바닥에 화투를 깔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질감이었습니다. 인철 씨는 그게 그렇게 고마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과 친한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짝사랑이었지 뭐. 인철 씨는 그때 당시 남편과 인철 씨의 우정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인철 씨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던 날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 남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인철 씨의 곁을 지켜주었고 준비물 살 돈 몰래 빼돌렸다며 인철 씨의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지폐를 넣어주었다고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학생의 푼돈이었지만 그 지폐에 담긴 마음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깊은 우정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남편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철 씨가 있어 석진 씨의 아내로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친구를 두고 지낸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 후 인철 씨와 윤희 씨 사이에는 예쁜 딸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두 집이 육아에 전념하게 되면서 얼굴을 보는 일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저희 집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 권유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며 큰 금액을 투자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사기였던 것입니다.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기꾼과 돈. 저와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다가도 다시 일어나 괜찮다를 외칠 수 있었겠지만 저희에겐 당장 고등학교에 들어간 첫째 아들과 중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빚 갚을 돈도 없으니 집을 팔아 좁은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동의를 했던 투자였기에 금액이 상당히 컸고 잘 알지도 못하고 돈이 된다기에 아들들 생각만 하며 욕심을 부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희는 부모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돈을 구했다며 잘 헤쳐나갔어요.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최선을 다해 돈을 구해왔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야 저희 집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자라준 아들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애써준 남편에게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온 건가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착각이었어요. 건강했던 남편이, 힘들어도 늘 밝게 웃어주던 남편이 웃음기 없는 메마른 얼굴로 병원 침대에 몸을 뉘이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정말 갑작스러운 뇌출혈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식불명의 상태로 무너진 하늘을 선물한 남편은 결국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거짓말처럼 저희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커다랗고 듬직했던 지붕이 무너져 내리자 아들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중 단연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인철 씨와 윤희 씨네 부부였습니다. 우리 아빠 어떡해요? 인철 삼촌,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저기 우리 아빠한테 일어나라고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말은 안 들어도 인철 삼촌 말이라면 들어줄지 몰라요. 아빠, 인철 삼촌 오셨어. 일어나봐, 아빠. 둘째는 정신을 못 차리고 오열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부탁이었지만 몇몇 분들은 실제로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엔 인철 씨와 윤희 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지옥 같았던 힘들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견뎌야만 하는 그 하루하루들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의 5번째 기일, 아들들을 데리고 납골 땅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아직 차마 버리지 못한 남편의 옷가지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옷 어딘가에서 남편의 냄새가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남편의 옷가지를 만지고 또 만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즐겨 입던 여름 자켓이 눈에 들어왔고 아들 중 누구라도 입혀보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들어 옷걸이에서 자켓을 꺼내던 그때 여름 린넨 소재라 가벼워야 할 그 자켓에서 이상하리만큼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자켓의 안주머니에서 의문의 봉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봉투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어요. 당황해서 안주머니 안을 더 살펴보고 봉투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봉투에 적힌 중마고우라는 4글자만이 저로 하여금 그 봉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 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남편은 자켓 안주머니에 이런 걸 넣어두고 지냈던 걸까?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중마고우 인철 씨네 식당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들고 무작정 식당을 찾았을 때엔 식당은 없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솔직히
저와 아들 살기에도 바빠 주변을 자세히 둘러볼 틈이 없었는데 5년 사이 인철 씨는 식당이 없어져 버린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황한 저는 하는 수 없이 윤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반가운 말투로 제 전화를 받는 윤희 씨의 목소리에서는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꼭 줄 게 있어 식당에 찾아왔는데 하고 말문을 여니 윤희 씨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렇게 됐어요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더 잘 되어서 식당을 넓은 곳으로 옮겼다거나 하는 기쁜 소식이길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잠깐 동안이나마 기도했었는데 윤희 씨의 어색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속이 상했어요. 저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해하면서도 저는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던 윤희 씨.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저희 네 사람의 추억이 깃든 윤희 식당이 아닌 낯선 동네의 한 커피숍에서 5년 만에야 제대로 된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석진식 기일이라 납골당에 갔다가 벌써 계절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힘들고 슬픈 것도 있었지만 확실히 전보다 자주 정신을 놓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누가 툭 치면 어?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넋을 놓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웃긴 건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져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졌는데 이건 나아질 생각을 안 내요. 밥도 잘 먹고 아들놈 따라 운동도 한 번씩 다니고 하는데도 그래서 운전대에서도 손 놓은 지 꽤 됐어요. 한 번은 운전하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바람에 정말 큰일 날 뻔해서 아들 녀석이 차 키를 빼앗더라고요. 그래도 사라져요. 못하는 것도 생기고 안 하는 것도 많아졌지만 사라졌어요. 못 살겠다 하면서도 어느덧 5년이나 흐른 걸 보니 윤희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인철 씨는요? 남편이 죽고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는 저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속마음이라는 게 털어놓으면 털어놓을수록 제 마음이 후련하지만 실컷 여기저기 털어놓고 나면 가장 후회하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예전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저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희 씨라면 제가 말하고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짧은 저의 근황을 전해 듣는 내내 윤희 씨의 얼굴엔 슬펐다 기뻤다 하는 표정들이 반복해서 그려졌어요. 이토록 투명한 사람임을 알기에 더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윤희 씨와 인철 씨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는 동네까지 옮겨가며 가게를 접게 되었는지 이윽고 입술을 뜯으며 우물쭈물하던 윤희 씨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 후로 우리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긴 했어요. 세상 둘도 없던 친구를 잃었으니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참고 일하고 또 참고 일하는 것 같았고요. 혼자 가게 볼 테니 며칠 쉬라고 했는데도 쉬는 게 더 힘들다며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밥도 늘 2공기씩 든든하게 먹던 양반이 공깃밥 한 그릇을 다 못 비우고 그랬으니 망가져버린 남편을 보는 게 저로서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남편의 심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기로 마음먹고 그동안 똑같이 석진 씨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 지선 씨에게 연락을 하려 했죠. 그런데 남편이 말리더군요. 충분히 힘들 거라고. 우리 연락을 받으면 가까운 옛 생각에 더 힘들어할 거라고. 1년도 채 지나지 못했을 때 남편이 억지로 힘을 차렸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남편이 그만 크게 사고가 났어요. 일하다가 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였어요. 처음 남편의 상태를 보았을 때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미쳐갔어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 건 정말 지옥이더군요.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윤희 씨의 얼굴엔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고통의 흔적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자상하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윤희 씨를 위해 하루를 살던 인철 씨가 그런 큰 사고를 당했었다니.
남편의 하나뿐인 친구이자 가족 같은 존재였기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질 다음 말들에 제발 인철 씨가 이제는 건강해졌다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길 두 눈을 꾹 감으며 빌었어요. 그랬더니 윤희 씨가 눈물을 닦던 손을 내려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라고 할 것 없이 그 순간만큼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윤희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말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 생활을 시작하면서 멈추어버린 시간 속에서 많이 방황했었다고.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 여보, 윤희야! 하고 부를 것 같은 인철 씨는 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장기전이 되었다는 걸 알면서부터 아내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더 독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해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1년, 2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더 예민해져 갔다고요. 어떤 날엔 너무 힘이 들어서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윤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누구라도 붙잡고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애는 그런 나를 다 받아줬어요. 엄마답지 못하고 어른답지 못했던 내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나만큼이나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건 우리 딸이었을 텐데 남편이 그렇게 누워있으니 식당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님들 맞이하며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게 남편 병원비 대느라 돈은 있는 대로 다 써버렸는데 식당 일 하기가 힘드니 그냥 식당도 보증금을 빼버렸어요. 큰 돈도 안 돼서 그 돈도 금방 병원에 들어가고. 다시 직장을 구했어요. 예전에 하던 일은 돈이 덜 돼서 다시 시작하지 못했고 돈을 더 준다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솔직히 단순 노동이 제일 할만하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나아졌어요. 남편은 좀처럼 나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버는 족족 병원에 쓰고 있으니 집도 이사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병원에서 가깝고 우리 두 사람, 아니 깨어날 남편까지 세 사람 눈만 붙일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식당을 지켰어야지. 부모가 돼서 어떻게든 버텼어야지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좌절도 했어요. 나는 정말 좋은 아내도 좋은 엄마도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이 저렇게 누워있는 것도 다 못난 아내를 만나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남편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기약 없는 희망 고문 속에서 남편이 마침내 눈을 떠준 건 3년도 더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눈을 떴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남편이 회복한 후 돌아올 집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미안했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의식을 찾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세탁기 앞에 앉아 꺽꺽대며 울었어요.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다가올 현실의 잔인함이 괴로웠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건강을 되찾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해 가을에 그이가 눈을 감았어요. 미안해요. 차마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구태여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그 세월 동안 제 남편에 이어 남편의 친구까지 눈을 감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살던 친구 사이라 더 충격이 컸어요. 남편이 눈 감을 당시 인철 씨를 붙잡고 꼭 오래 살아야 한다고, 오래오래 가족들하고 깨볶으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갔었는데 5년도 채 안 되어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 줄이야. 윤희 씨와 맞잡은 두 손을 놓지도 못하고 더 꽉 움켜쥐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간 힘들게 마음고생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 윤희 씨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 입에선 자꾸 그 말만 나왔습니다. 괜찮느냐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미처 몰라줘서 미안했다고, 윤희 씨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 전에 인철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꺽꺽 넘어가는 숨을 억지로 쉬어가며 울고 있으니 윤희 씨가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덤덤한 표정으로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쑥 이야기하려던 건 아닌데 지선 씨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요. 왜 지선 씨 앞에만 서면 이렇게까지 솔직해지는 건지. 어쩌면 그동안 나 지선 씨에게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오므려 입을 가리는 그 행동에서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의 윤희 씨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누가 장난이라도 치면 혼자 장난스레 미간을 찌푸리며 입을 가리던 그 표정. 이제는 그 표정이 미안함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잡고 있던 손을 더욱더 꽉 쥐며 혼자 고생 많았다고 윤희 씨를 다독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5년 전 제 남편과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갑작스러운 이별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무도 쉽게 짐작이 갔습니다. 감히 그 마음을 안다고 말하기에도 조심스럽지만 말이에요. 윤희 씨에게 저는 그동안 애썼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그 힘든 시간 동안 함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서로가 애썼노라, 괜찮아졌노라 얘기를 하다 보니 그제야 제가 윤희 씨를 만나러 나온 이유가 생각났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 듣고 위로의 말들을 나누다 보니 그 고단함에 깜빡 잊을 뻔한 것입니다. 윤희 씨, 사실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었던 건 맞는데 남편 납골당에 다녀왔다가 석진 씨가 이맘때쯤 입었겠다 싶은 여름 자켓이 생각나 아직 정리되지 못한 남편의 옷가지들을 꺼냈어요. 푸른 회색 계열의 린넨 자켓을 참 즐겨 입었거든요. 꺼내서 둘째 아들 한번 입어보라고 할까 했는데 한없이 가볍기만 한 린넨 자켓이 답지 않게 묵직하더라고요. 자켓이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뭐가 들어있지 않은 이상 무거울 리 없다고 생각하고 양쪽 주머니를 뒤졌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저는 윤희 씨 앞으로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누런색의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듯 저와 돈봉투를 번갈아 바라보기에 봉투 위에 쓰여진 중마고우 4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윤희 씨가 다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쓰여진 글씨를 다시 한번 보려는 듯 말입니다. 중마고우. 그이가 살아생전 그 말을 쓰는 친구는 인철 씨가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 모를 돈봉투가 왜 여태껏 그이의 자켓 안주머니에 들어있었던 건지 인철 씨나 윤희 씨는 그 이유를 알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물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알고 싶어서. 윤희 씨는 입을 가리고 한참이나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윤희 씨의 그 커다란 눈망울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미 눈물에 푹 젖어버린 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윤희 씨를 보며 그 봉투가 필히 인철 씨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저의 짐작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윤희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게 실은 저희 남편이 예전에 석진 씨랑 지선 씨 힘들었던 그때 당시의 말이에요. 석진 씨한테 몇 푼씩 그이가 그렇게 도움을 줬었어요. 석진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이한테는 무지하게 속이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몰래 조금씩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면서 저희 그이가 늘 당부하듯 말했어요. 자기가 돈 빌려준 거 지선 씨한테는 괜히 이야기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그이가 왜 그렇게 비밀로 하자 고집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부부끼리 만나 더 돈독해지면서 알게 됐죠. 그 돈을 빌려준 걸 지선 씨가 알게 되면 예전처럼 편하게 만나 웃고 떠드는 사이가 될 수 없겠다라는 걸. 저라도 불편하고 미안해서 못 그러겠다 싶더라고요. 아마 두 사람 모두 지선 씨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석진 씨는 지선 씨 모르게 힘든 걸 이겨내고 싶었고 저희 남편은 그런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고 그러다 한참 뒤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석진 씨가 조금씩 돈을 갚겠다고 봉투를 들고 찾아왔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석진 씨한테 말했었어요. 나 돈 빌려준 적 없다. 그냥 준 거다. 돌려받지 않을 작정으로 친구 도운 거였다. 둘이서 한참 실랑이를 하다 결국 저희 남편이 이기는 바람에 석진 씨는 늘 품에 그 봉투를 품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석진 씨는 속으로 다음에 또 오지 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매번 다시 왔었거든요.
그때마다 저희 남편이 완강히 거절해 버렸었지만 아마 그때 그 봉투일 것 같아요. 매번 찾아올 때마다 한 푼 두 푼씩 더 담았겠죠. 그 사람들 우정이 참 진하더라고요. 지선 씨, 이제야 사실대로 말하는 나를 용서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남편이 저랑 지선 씨가 점점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몇 번이나 더 신신당부를 했었거든요. 절대 지선 씨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차마 그 부탁을 어길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게다가 남편이 죽으면서 그렇게 유언까지 하는 바람에 더욱이 지선 씨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눈앞이 핑하고 도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인철 씨가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 받을 수 있는 충격 그 이상을 넘어섰는데 그 뒤에 그들만의 또 다른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니 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배려심 많은 인철 씨의 당부 하나로 인해 남편은 그걸 지키려고 끝끝내 저에게 말하지 못한 채 자기가 가장 아껴 입던 옷 안주머니에 그 돈을 넣어두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충격을 받고 정신이 나간 채 자리에 앉아 있는 저의 손을 두드렸어요. 처음 몇 번은 윤희 씨도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철 씨가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바람에 심지어 이 세상 떠나는 길목 위에서조차 유언으로 그 부탁을 남기는 바람에 끝내 제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 돈을 하필 그곳에 넣어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굳이 봉투에 중마고우라는 글자를 남겨두었던 것일까요? 혹시 제가 발견해주길, 그래서 그 돈을 대신 전해주길 바라는 남편의 마지막 신호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윤희 씨와 이제는 서로 다시 연락을 하고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자는 약속을 하고 뒤돌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인철 씨와 석진 씨가 나눈 약속을 멋대로 어길 수가 없으니 절대 봉투를 받지 않겠다며 선을 긋는 탓에 못 이기는 척 다시 그 봉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인철 씨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윤희 씨의 상황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했어요. 게다가 인철 씨가 오래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형편도 많이 어려워졌고 만약 저의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 고민 없이 윤희 씨를 도왔을 것이었습니다. 인철 씨는 남편의 하나뿐인 중마고우였고 저희 집이 어려울 때 인철 씨가 선뜻 나서서 도와줬으니 그걸로 된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시작한 사업이 잘 되면서 저한테 한 푼 두 푼 보내주었던 돈을 모아 윤희 씨에게 줄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총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시절 어려웠던 저희 집에 인철 씨가 기꺼이 나누어 준 돈과 정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커피를 마실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윤희 씨를 불러내어 봉투를 건넸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대에게 빌렸던 돈이 오래돼서 이자가 붙었어요. 남편들끼리의 약속은 저승에서 당신들끼리 지키라고 하고 이제 내가 그 고마운 마음 윤희 씨한테 갚으려고요. 알면서도 쓴소리 않고 우리 집 도와주게 해준 거 고마워요. 인철 씨한테 꼭 갚고 싶은데 갚을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늘에 간 우리 그이 마음 받는다 생각하고 받아줘요. 힘들 때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게 그 사람들이 나누던 우정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남편 만났을 때 된통 혼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받고 우리는 먼저 간 남편들 목까지 꼭 건강하게 살아요. 그게 그 사람들 마지막 소원 아니겠어요? 딸 아들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가끔 하늘에 안부 물으면서 우물쭈물하다 금세 얼굴을 눈물로 적시면서 봉투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는 윤희 씨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께가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자꾸만 아파왔어요. 미안함에 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받아야 했던 현실 속에서 지금의 윤희 씨와 과거의 제 남편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는 윤희 씨를 보며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 윤희 씨와도 남편들 없이 둘이서 우정을 쌓아온 지 5년째 되었습니다. 윤희 씨는 5년 전, 5년 만에 얼굴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두 녀석은 다 장가를 보냈고 올해 윤희 씨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희 씨와 저는 남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주 보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며 안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남은 인생 저의 유일한 벗이 윤희 씨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비슷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가 저희 둘의 모습도 꽤 닮아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하늘을 보며 속으로 남편을 불러봅니다. 여보, 좀 어때? 행복해? 그렇게 평화롭다는 하늘나라에 간 남편인데 행복한지가 자꾸 궁금합니다. 아마 그리움 때문이겠지요. 큰아들은 사업이 더 성공해서 아빠의 납골당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아빠, 이제 우리 가족 돈 걱정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이 기특하다가도 여전히 눈물 납니다. 지금 그이와 그 중마고우 친구가 함께 살아 있었더라면 더 사랑이 가득한 집에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그리고 이만큼이나 불쑥 자라버린 철없는 자식들을 두 아빠가 보게 된다면 정말 기뻐할 텐데 하고요. 다 잊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리움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도 그 지겨운 그리움을, 애절한 그리움을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힘이 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먼저 하늘에 간 가족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선 이 생에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잊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남기고 간 벌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받을 테니 사랑했던 그 사람은 부디 평온하게 잠들기를. 제 걱정을 덜어주고자 끝끝내 친구에게 몰래 돈을 빌리면서 혼자 힘들었을 남편과 친구를 위해 모아온 돈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남편 친구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아 그들을 그리워하게 하네요. 이런 그리움은 아마 남은 자의 벌이겠죠. 기꺼이 그리워하며 남편의 몫까지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세상의 모든 중마고우들의 우정을 응원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 따뜻한 우정을 간직하시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